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최근 북한의 대남 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전망입니다. 주로 최근에 통일부 전선부장직에 임명된 리선건, 그리고 외무상직에 임명된 최선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정책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가 개최돼서 당과 내각 군부에서 많은 파워 엘리트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리선건 외무상이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한 것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을 2018년 한반도의 봄 국면에서 대남 대미 협상에 전면에 나섰던 이들로 간주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남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미 협상 전문가이기도 한 최선희의 중용이 포스트 바이든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협상 재개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고, 그리고 최선희에 대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로 소개하는 등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좀 피상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일면만을 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적절하거나 좀 과도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선건은 기본적으로 군부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남 강경 성향의 인물이고 2018년에도 대남 유화 입장과 강경 입장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희가 제1차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동행하긴 했지만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최선희가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그 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김영철 당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처럼 위상이 하락하거나 해임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른 외교 엘리트들의 위상이 하락할 때 반대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마침내 최근에는 외무상직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엘리트들은 다 위상이 하락할 때 최선희는 위상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냉정한 이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리선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리선건은 지난 6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 부장직에 임명되기 전까지 주로 남북 군사회담에 나왔던 군부 출신의 회담 전문가였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남북 군사 실무회담 북측 대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가서 그때는 이제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에 북측 수석 대표로 참가함으로써 이때부터 회담 대표에서 수석 대표로 그 지위가 격상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천안함 북침 관련 북측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리선건은 대좌 계급으로서 국방위원회 정책국 간부로서 이제 천안 북침 관련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 박림수 소장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직관물, 전시물을 통해서 한국 측이 제시한 물증들을 날조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선건 대장 당시 북한은 무장 장비에 번호를 새길 때 기계로 새긴다면서 매직으로 쓰인 듯한 일본 글자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고, 북한에서는 광명성 1호 등 호자라는 표현을 쓰지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한국 측에서도 당시 제기했던 그 의혹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북한이 호란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번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리선권은 2010년 9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서 문상균 당시 국방부 북한 정책과장과도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은 양측이 의제 합의에 실패를 했고요. 우리 측은 당시 북한의 천안 피격 사건 책임에 대한 북한의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를 했고, 북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좀 신뢰 구축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남측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리선권은 2011년 2월에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맡는 등 군사회담의 간판 대표 역할을 했고요. 2013년 9월에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 통관분과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으로서 남측 위원장인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과장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협상 영역을 서서히 남북관계 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거는 2014년 2월에 우리 측의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의 원동현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대표단장을 맡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국방위원회 서기실 정책부장 자격으로 참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2014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그의 위상이 계속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남북 군사회담에 참가했던 리선권이 한국통일부와의 남북 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2016년 하반기로 추정이 되고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때까지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 간주돼 왔는데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국가기구로 그때 격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조평통위원장을 맡았는지 한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 리선권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이 남북 당국회담 부서로 이동한 것은 2016년 12월 김양건 대남비서 사망 이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승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김영철의 오른팔로 리선권은 알려져 있었는데 김영철이 대남 사업을 관장을 하면서 남북 당국회담 책임자 자리에 리선권을 앉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전선부하고 조평통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데 통일전선부는 대남 사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 사업까지도 관장을 합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통일전선 사업도 관장을 해서 일본의 조청년 그리고 중국에도 그와 비슷한 청년이 있는데 제중청년 그리고 다른 해외 동포들에 대한 통일전선 사업도 관장을 하고요. 북한에서 주로 남북회담을 전담해온 기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대남 연구 그리고 회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로 남북회담의 조평통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제1부위원장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전선부에 해당하는 우리 측 조직이 통일부다라고 하면서 서로 남북이 입장 차이를 좀 많이 보여왔는데 이런 어떤 서로 격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주장의 문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2016년에 승격시키고 그러면서 경 문제가 이후에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선권은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19년 만에 부활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 대미 북핵 외교 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리수영 국제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참가하고요. 이때의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외무상 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리선건이 남북 당국회담에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이고요. 리선건 조평통위원장은 2018년 1월 9일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리선건은 고위급 회담 종결회담에서 매우 또 이제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핵 문제가 나와서 말이지 우리가 보유한 핵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언성을 높였고요. 이제 북남 관계가 개선되어서 할 일이 많은데 시작부터 오도된 소리가 나오면은 좋은 성과를 마련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화적인 목소리와 강경한 목소리를 좀 반복해서 내는 그런 경향을 이제 이후에도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리선건은 2018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를 예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이때 김여정이 그러니까 청와대를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데 이때 김여정 바로 옆에 리선건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리선건은 김여정 옆에 서 있었고, 그리고 노동당 대회에서도 이제 리선건 바로 옆에 김여정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김여정과 리선건이 좀 가까운 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진 등을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선건은 2018년 2월 달에 김영철 통일전산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시 와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해 4월 20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이 됐는데 후보위원은 북한에서 서열이 대략 100위에서 한 200위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차관급에서 주요 부서 국장급 정도의 이제 위상을 이때 차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국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선건이 또다시 5월 달에는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을 문제 삼아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영호에 대해서는 인간 쓰레기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키는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면서 또 강경한 태도를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다시 단장으로 참가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리선건이 대남 유화 태도만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유화 태도와 강경 태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2018년 9월 평양에서 또 이제 우리 측 기업인들 대상으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이제 또 유명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리선건은 그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경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남북관계 개선, 특히 이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당시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위상이 급격히 악화됐지만은 리선건의 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외무상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국 후보위원회 선출돼서 북한을 이끌어간 30명 내외의 핵심 엘리트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다가 다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올해 6월에는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관여해온 대남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선건 통전부장이 김영철에서 리선건으로 교체된 데에는 김영철의 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참석자들 보면 김영철만 당시 유일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대남 정책, 대미 정책을 김여정이 관장을 하는데, 만 76세의 김영철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리선건이 김여정에게는 좀 더 편한 상대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리선건의 경력은 김영철과 상당히 유사하지만은 이제 군대 내에서의 어떤 계급이라든가 이제 그걸 보면은 김영철보다 훨씬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남 대미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김여정의 대남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선건을 통전부장에 임명한 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입장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리선건은 대적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1964년생인 최선희는 이제 김일성의 책임서기와 내각 총리를 지냈던 최영희의 수양딸입니다. 최영님이 슬하의 친자식이 없어서 아들과 딸을 입양해 키웠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최선희와 최영님 간의 관계가 이제 최선희가 북한에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속 승진을 하고 마침내 어떤 이제 외무상까지 오른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간부들의 이제 승진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령 항일발산 2세라든가 아니면은 조이치도 그의 부친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자식들의 어떤 승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요. 최선희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희는 이제 1997년부터 북미 회담 또는 이제 북핵 관련 사자회담 등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통역요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2009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맡았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미국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맡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2011년 17월에는 이제 육자회담 자석 대표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9월에는 외무성 미국국 국장, 2018년 2월에는 외무성 부장, 2019년 4월에는 외무성 제1부상에 임명됨으로써 이제 단기간에 국장에서 제1부상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이런 이제 초고속 승진에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선희가 여성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여성 대사를 외국에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무성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어떤 미국국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됐고, 또 미국 담당을 맡고 있던 한성열이 이제 2018년 이제 미국의 고용 간첩 혐의로 국가 보위성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무성에서 이제 제1부상이 주로 미국을 담당을 해왔는데 김계관이 2016년부터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겨서 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4월에 이제 외무성 제1부상까지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 점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최선희 부상이 스티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맡았던 김혁철이 이제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에 임명돼 가지고 비건과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김혁철도 아웃이 되고, 그리고 김영철도 그 위상이 급속도로 하락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가 이제 급부상한 주요 배경에는 당시 이제 그 당시 큰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던 이제 김정은을 이제 옹호하고 이제 미국의 입장을 이제 비판하는 데 있어서 당시 이제 리용호 외무상 못지않게 최선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형 제재 결의의 부분적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서 김정은이 북미 거래에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이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고, 미국의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굉장히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이제 김정은의 불편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영변 핵단지 전체, 이제 그리고 영변 단지의 우라늄 시설까지 통째로 이제 폐기하기로 북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당시 북한의 입장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성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이제 최선희의 모습이고요. 3월 1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3월 15일 날 평양에 돌아가서 외신 기자들과 미국 외교관들 대상으로 또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협상을 할 생각도 없다라는 이제 김정은의 입장을 전하고, 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이제 모라토리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김정은의 강경한 입장을 이제 드러냅니다. 이러면서 최선희가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2019년 4월 달에 외무성의 2인자 직책인 제1부상직에 임명이 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에는 국무위원회에서 소환돼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듯 했지만은 이제 리선권이 통전부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무상직까지 맡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외무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 외무성을 우리는 한국의 외교부랑 비슷하게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고, 또 하나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또 하나가 외무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는 정상 외교를 직접 나서지만은 그 외에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상 외교를 담당을 하고요.
북한의 외교에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중외교하고 대미외교인데, 대중외교를 담당하는 게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입니다. 그리고 대미외교를 담당하는 게 이제 외무성이기 때문에 이제 외무성의 위상이 한국의 뭐 외교부나 미국의 국무부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인데, 뭐 북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겠죠. 근데 중국에 대한 외교를 외무상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무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북한의 경제적 대의존도도 낮기 때문에 외무상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끌어가는 6명의 최고 핵심 엘리트 그룹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군사 엘리트가 2명이나 들어가 있지만 외교 엘리트는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무상이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군부 엘리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가 대미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부상이 대미 외교를 전담을 하는데, 외무상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뭐 중동,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비사회주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선희가 대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선희나 리선권 모두 김여정과 코드가 잘 맞는 좀 거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여정의 정책 장악력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간다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북한이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다가 2018년에 남북 및 미국 대화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올해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다가 내년에 대화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뭐 전면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때랑은 상황이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2017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의 직접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국면 전환에 나선다 하더라도 뭐 북한과의 대화가 이제 쉽지 않다, 미국이나 이제 한국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는 남북한 간의 경협이 가능했지만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의 재개도 어렵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대북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리선권은 그들이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전략 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북한이 지금 이제 전술핵 무기의 전방 실전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리선권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강도 높게 비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가 충돌로 이어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절제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나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것을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의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이게 김정은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체 대외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제한적이라도 중국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북한과의 화상회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선권이 외무상직에 임명된 다음에 이제 교체되기 전까지 그의 외교 분야에서의 활동을 이라는 걸 보면은 뭐 외국의 외교부 장관들에게 축전과 위문 전문 등을 보내는 등 이제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가 침체기에 빠져들었지만은 최선희가 외무상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의 대미 비난, 그러니까 보도라든가 입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계속 매달리고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반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을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나중에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사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3자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